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북. 안녕하세요. 크래커스북의 지연작가 동생 재현입니다. 2019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역사 3부작 특집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특집을 맞아 책을 준비하고 공부하는 언니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몰랐던 것들, 잊고 스쳐 지나갔던 것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의 역사책 코너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골라온 책, 어떤 책들이 있는지 같이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우리가 마이크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안 들리셨다고 너무 죄송해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편집으로 정말 살려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음질이 너무 달라서 일어난 일로 너무 죄송하고 이번에는 앞으로는 이렇게 청량한 목소리로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도 지금 계란 박스에다 꽂아두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의 주제?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주제를 지금 수연 작가님이 한번 크게 외쳐주실까요? 네. 역사 3부작 두둔. 두둔! 1부, 오늘은 1부인데요. 네. 무비 션샤인, 불꽃처럼 살겠소라는 주제인데 왜 역사 3부작을 하게 됐는지 그 주제를 정했던 그 스토리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말씀드려주면 좀 더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번 해가 어떤 해죠? 글지마 작가님? 글즈마 작가님? 또 여러분 저 또 저격당했어요. 이번 년이 이제 2019년에서 딱 100년이 되는 해로 3.1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도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도 이제 되게 중요시 다루는 문제이기도 하고 최근에 TV에서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큐멘터리나 작년부터 그 하와이 독립투쟁 다루는 걸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때 한참 이때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쓰고 있을 때라. 아하. 그래서 이번에 다들 아주 많이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연 작가님 어떠셨어요? 네, 저는 도서관을 아유 진짜 많이 봐도. 다녔어요. 근데 인스타에 굉장히 생색을 많이 내면서 아유, 막 네. 공부하는 거 올렸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도서관에 책도 많고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빌린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항상 가서 그냥 공부만 하다가 오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저는 노트북으로 이렇게 자판을 치면서 하면 약간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손으로 쓰면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번에 제대로 공부를 했는데 네. 책이 역사 관련 책이 진짜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 서적도 진짜 많았고 그래서 저는 참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왔습니다. 네. 네. 저는 드라마를 준비를 해왔는데 네. 다들 아실 거예요. 미스터 션샤인을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더라도 너무 슬퍼 마세요. 저도 안 봤습니다. 역사적으로 설명을 들어갈 거기 때문에 아마 연도표를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틀릴까봐 네. 연도표랑 여러 가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모습, 근데 진짜 실제로는 어땠는지 그런 거를 이제 비교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재밌겠는데요. 이따 너무 기대됩니다, 유스 작가님. 네. 네, 그렇다면 글지마 작가님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무서워. 저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TV로 접하는 거는 뭐 주로 비슷하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는 기생 혹은 양반, 뭐 몰락한 가문, 뭐 이런 얘기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대 때 서민들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가 소설 쓸 당시에 되게 궁금해서 그때 찾아보다가 영화 한 편 다큐멘터리 형식을 접했고 저는 그냥 읽었던 책을 계속 읽어서 새로운 의미는 또 뭐가 있을까 다시 본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희가 이번에 역사 3부작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첫 번째 편은 영화로 일단 네네.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네. 그렇다면 누구부터? 지연 작가님부터. 네. 오늘은 글즈마 작가님께서 저격을 하셨네요. 네. 양심적으로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저는 1987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해왔어요. 네. 1987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보신 적 없으실 수도 있어요.
네, 저는 TV에서 하는 거로 봤었어요. 맞아요. 이거는 2017년도에 개봉했던 1987년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배경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이번 설날에 처음으로 제대로 보게 됐어요. 그래서 2019년 2월 6일이죠. 벌써 2주 전인 설날에 설날 마지막 특선 영화로 방영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 이걸로 봤어요. 아, 진짜요? TV로. 되게 좋더라고요. 설날에 이렇게 가족들이랑 다 같이 볼 수 있어서 네네. 재밌었는데 이거는 저희 부모님이 이 편성표를 이제 한다고 예고하는 걸 보시고 아 이거는 우리 가족 다 같이 봐야 된다고 이래서 네. 그날 막 이제 5시부터 막 같이 밥 먹으면서 보고 있었는데 네. 영화 1987은 1987년 1월에 경찰 조사를 받던 22살의 대학생이 사망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나아가는 영화인데요. 그 대학생은 여러분들도 알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박종철 군이었습니다. 박종철 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쵸. 아마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한 번쯤은 꼭 듣게 되는 인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문으로 사망에 이르렀던 사건을 경찰들은 단순 쇼크사로 위장을 해서 사실을 은폐시키려고 하지만 그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영화에서. 그래서 최검사, 교도관 한병용, 사회부 윤 기자까지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민주화의 물결이 있는 것을 영화화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실제로 봤을 때도 영화가 1, 2부로 나눠져서 방영이 됐었는데 네. 굉장히 몰입도가 강했어요. 맞아요. 실제로 영화가 시작하는 초반 부분에는 실제 그 당시에 쓰였던 그런 방송 화면들이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넣고 그런 내용이 이어지는 전개여가지고 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부모님과 같이 봤었는데 네. 두 분이 67년생이세요. 그래서 당시 87년도에는 갓 20살이었었고 또 두 분이 동갑이시니까 더 이 영화를 집중해서 보시더라고요. 그 시대를 재현한 배경과 소품들 막 마이마이라고 하나요? 왜 저희도 알고 있죠, 마이마이? 응답하라에서 네. 초등학생 때 안 들어봤어요? 마이마이는 저는 안 들어보고 MP3나 아이리버. 아이리버. 자, 그러면 글즈마 작가님의 나이가 궁금해지는데 아니, 그 전에 초등학생 때. 초등학생 때는 안 들었었어요. 저도 카세트 테이프로. 그건 들었죠. 라디오로. 그냥 카세트 테이프라고 테이프로. 했어요. 어렸을 때 동화 카세트 테이프 있어서. 맞아요. A면 B면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거. 맞아요. 그거 다음에 볼펜으로 안에 돌렸잖아요. 감아야 맞아요. 되니까. 그거는 꼭 모나미로 돌려줘야 되니까. 최적의 모나미. 그럼요. 이러면서 했었는데 그 시대를 그렇게 재현한 배경이랑 소품들이 굉장히 사실적으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다른 영화들과 다르게 유독 부모님이 집중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부모님과 봐서 되게 이 영화를 보면서 좋았던 점은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니까 영화 속에서 보면은 학생들의 시위를 제지하는 곤봉을 든 경찰들이 막 나와요. 막 네네. 때리고 잡아가고 이러는데 그 경찰들이 위아래로 모두 청 옷을 입고 있거든요. 청자켓, 청바지를 입고 있어요. 경찰들이. 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의식을 못하고 있다가 아빠가 얘기해 주셔서 알았는데 백골단이라고 하는 사법경찰이래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백골단은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그러니까 아빠가 맞아 진짜 많았다고 백골단 많았다고 이러시는데 저는 이게 진짜 부모님이랑 만약에 안 봤다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얘기를 저는 모르면서 지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전 대학생들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건가 이렇게 싶기도 했는데 혼자 봤으면 지나쳤을 내용들이 알게 되어서 더 크게 다가왔었습니다. 질문 글쓰마 작가님. 그게 사복 경찰이라는 게 그러니까 되게 남들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복을 입었거나 아니면 이제 경찰복을 입었으면 딱 이제 직급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아마 주변 친구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진실을 말을 못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복을 입은 잠입 경찰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몰입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입부도 그렇지만 중간중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방영되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전두환 씨가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들이나 그때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신문에 보도 배치를 해가지고 그걸 냈는지 이런 것도 나와서 정말 그 시대의 영상을 보고 있는 듯한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 영화였거든요. 네. 아무래도 실제 사건을 다룬 영화이기에 현실 고증이 굉장히 철저했다고 감독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같은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됐던 것 같기도 해요. 그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그 1987년도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지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이번에 역사 3부작 준비하면서 도서관에 갔을 때 굉장히 관련된 도서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이 1987년 영화랑 같이 추천을 드리는 책으로 돌베개 출판사에서 출간된 서중석 선생님의 1987년 민주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6월 항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 제목인가요? 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책 제목이죠? 네, 1987년 민중운동의 장엄한 파노라마 하고 6월 항쟁이 큰 제목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 이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총 704페이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데 박종철의 고문 사망 사건부터 4.13 호원 조치, 이한열 열사의 죽음, 그리고 그 이후에 6월 항쟁의 이야기까지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책이어서 관심 있으시면 혹시 찾아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세세한 기록이 담긴 책들이 되게 귀중하게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게 다룬 책도 없을 뿐더러 이럴 때 이렇게 책을 만들 때까지 이분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하면서 대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너무 느꼈던 게 책 뒤에 그 참고 문헌. 그게 몇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얼마나 이거를 다 보시면서 노력하셨을까. 이렇게 편하게 우리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노력이 있어서 되는 거니까 참 되게 존경스럽다 하면서 찾아봤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1987년 영화에 장준환 감독님이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 영화를 찍게 되었는지 인터뷰한 부분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에게 6월 민주항쟁은 무엇이었는지,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영화로 담아내고 싶었다고 하시면서 자라나는 저희 딸을 비롯한 많은 아이들에게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져 왔는지 공유하고 싶다. 그래야만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영화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때 생각이 좀 많이 나시겠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의 그런 압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알 수 있었던 거는 그 5.18 그때 그 사건을 진짜 몰랐대요.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서울 사시는 분들이기도 했지만 그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냥 무슨 운동이 났나 봐 라고 정도만 그냥 이렇게 그냥 소문처럼 흘러나오고 정말 몰랐다는 거를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지만 작가님도요. 그래서 미디어의 탄압이 정말 무섭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민주주의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번 역사 3부작의 문을 여는 첫 주제 1987년 영화를 소개드리는 것도 같은 이유인데 우리에게 멀지 않았던 불과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나의 부모 세대였던 과거 비교적 가까운 역사의 이야기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전의 역사들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 박수! 맞아요. 그래서 저는 1987년 영화에서 크게 다루는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 특별하고 또 소중한 해를 맞아서 모두들 이 영화와 함께 역사를 또 우리의 몇십 년 전 이야기를 되돌아보시기를 소망하는 바람입니다. 네. 깔끔했어요. 깔끔하네요. 꼭 봐보세요. 이거 영화 되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맞아요. 다음으로는 글지마 작가님이 해주실까요? 저는 기생꽃의 고백이라는 영화를 가져왔는데요. 네. 이게 홍태선 그리고 임혁 감독님의 영화인데 장르는 다큐멘터리고 주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네네. 그냥 기생 씬을
해주신 배우분이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실존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줄거리를 제가 설명하기 되게 애매하다고 할까? 그래서 써져 있는 거를 이제 읽어보자면 이거는 기생, 그러니까 제목에서 알다시피 기생을 다룬 거이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기생은 뭔가 조선시대부터 아니면 그 이전부터 이제 일제강점기 때까지 TV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뤄지잖아요. 약간 술자리에서 소비되는 문화처럼.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해여화라고 불렸을 때요. 들어본 적 있으시지 않아요? 네, 그 들어봤어요. 영화가 한 번 있었어서. 그쵸. 네, 한효주님 네, 네, 나오셨던 네. 영화였던 네네. 것 같아요. 그게 해여화가 뜻이 말을 알아듣는 꽃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미녀나 기생을 일컫는 말인데 네. 옛날에는 기생을 꽃에 비유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아름답고 춤선도 이쁘고 음악도 잘하고 그러니까 정말 만발하는 꽃의 나이에서 비롯된 건데 나중에 인식이 왜곡된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생이라 불리던 사람들은 그걸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예전에 예술의 한 분야에서 장인의 수준에 이르렀던 사람인데 지금은 왜 밝히지 않는 걸까? 그거에 대한 의구심에서 감독님이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죠?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예 언급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이게 그냥 딱 영화를 다 정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좀 네. 길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영화 속에서도 얼굴을 가리고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길 원치 않았다. 자식들이 좋아하지 않고 주변의 손가락질과 낯선 시선들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그 이미지가 왜곡되어 퇴폐적이라는 이미지가 더 씌워졌고 현실과 다른 접대 여성의 이미지가 그들을 음지로 숨게 만들었다. 곧 지역 문화재 확정을 앞두고 있는 명인이지만 정작 본인은 기생이라는 정직을 숨기며 살아가는 장금도 명인도 마찬가지이다. 왜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감추며 살아야만 할까?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기생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그거에 대한 증언을 해줄 분을 1년 동안 못 찾았대요. 그래서 영화 제작은 2년이 걸렸지만 1년 동안 기생이라고 밝히는 사람을 찾지 못해서 이게 제작 기간이 2년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초반에 시작할 때 그렇게 떠요. 이거 얼굴 안 나가는 거 맞죠? 이러면서. 그러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애들이 보면 안 된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기생이었다는 걸 이해를 하겠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딱 인터뷰에서 느껴지는 게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옛날에 춤을 췄던 사람이고 배우를 받았던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그런 인식이 아니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여기 나오면은 권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권번이 모아둔 곳이냐면 그 기생들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매개체인 거예요. 네. 혹시 명월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명월관이 원래 음식을 먹는 곳인데 되게 고급 음식점이었대요. 그래서 오전에는 식사를 하는 자리였다가 저녁이 되면 기생들을 불러서 술자리를 가지면서 그런 곳으로 변했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그러니까 기생을 부르고 싶으면 이제 권번을 통해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 권번이. 네. 그래서 이쪽에 소속이 돼 있지만 이분들이 거기서 약간 학원처럼 배우셨대요. 네, 그래서 체계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기생 포함해서 그런 예술을 다루는 사람을 관기라고 했는데 그게 정부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궁에 소속된 그쵸.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조합을 만들면서 일제강점기가 되고 그게 권번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면서 권번에 의뢰를 해서 나 이 사람들이 보고 싶다 하면 약간 예약해서 부르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권번이 애들이 뭔지도 모른다 이러면서 할머니가 우리 애들은 이해 못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해요. 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미 편견에 잡혀 있는 거죠. 그쵸. 기생은 원래 3가지 종류가 있대요. 이 사람들은 모두 그러니까 명인으로 취급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어떤 분이 증언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네. 옛날에는 이게 녹음기 같은 게 소형이 아니니까 어떤 부산대 다니던 사람이 부산에 있는 권번에 취재할 일이 있어서 갔는데 다들 너무 이쁘고 춤을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잘 출 수 있을까? 지금이라면 당연히 무형 문화재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밖에 없었다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생에 대한 이미지가 박힌 이유가 원래 기생은 3종류가 있대요. 1패, 2패, 3패인데 1패는 원래 고급 기생으로 왕실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고 왕이 치르는 행사가 아니면 보기도 힘든 존재였대요.
그리고 이제 2패는 저는 이제 인터뷰를 그대로 따온 겁니다. 살짝 격이 낮은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가무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3패가 이제 몸을 파는 기생이었다고 해요. 근데 옛날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기생이 몸을 팔다가 걸렸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게 원래 불법인데 일본이랑 상호 교류? 솔직히 이게 상호 교류라기보다 그냥 강제적인 상호 교류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쪽의 게이샤 문화가 이제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합법일 수 있지만 저희 나라에서는 이제 합법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1패 기생, 2패 기생도 막 소문이 난 거예요. 막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 한국인 게이샤랑 하룻밤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게 소문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자기들은 3패 기생과 다른데 그렇게 소문이 나는 게 싫어서 원래는 이렇게 배지 같은 걸 달고 다니셨대요. 옷고름에. 하신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도 이제 연예인 같은 존재였는데 그때는 그쵸. 이쁜 옷 입고 매번 갈아입을 때마다 배지 다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걸 댕기로 구분을 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약간 그런 이미지 있죠. 쪽진 머리에 댕기 이쁘게 하고. 근데 예전에는 그것보다는 약간 진짜 현대적으로 하고 다니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미지를 다르게 보이려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다 하면서 댕기 색깔로도 구분을 했었대요. 근데 그걸 보고 또 일본 그 게이샤 그 기생들이 쫓아하면서 또 쪽진 머리를 하고 다니까 나중엔 또 구분이 안 되더래요. 네, 그러니까 이쁘니까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게 지금 생각했을 때는 정말 트레이닝을 혹독하게 받아서 길러진 연예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뭐 10시에 가서 11시까지는 이제 음악하는 걸 배우고 12시까지는 장구 치는 걸 배우다가 자기가 이 분야에 대해서 1년 전보다 더 발달하고 싶다 이러면 개인 강습까지 받으면서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사장님들을 모셔두고 한 10명을 모셔두고 시험을 본대요. 근데 거기에서 만점을 받지 못하면은 또 이제 체벌을 받기도 하고 밥을 굶기기도 했대요. 만점이요? 네. 만점이요. 그래서 이제 넌 이제 그만 배워도 돼. 이제 나가서 돈을 벌어도 된다라는 허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되게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나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학자님이 그러니까 왜 이런 인식이 생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1942년에 태평양 전쟁 막바지에 일본이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기생들에게 기무를 금하라고 명령을 내렸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무를 하는 사람인데 기무는 하지 말고 이제 접대만 해라. 그러면서 이때 접대부란 단어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가 이제 내려오면서 남북 전쟁 이후에도 내려오면서 저희 시대까지 이르러서 그 단어가 아직도 쓰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생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접대부라는 거는 그때부터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생이란 단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말을 꺼냈을 때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느낌을 전 받았거든요. 왜냐면 기생인 사람한테 기생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이게 뭐 제가 자료를 많이 안 찾아보고 잘 몰랐으니까 그런 인식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그래 기생이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 옛날에 만들어졌던 그 이미지를 이제 탈피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장금도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아마 우리나라의 마지막 기생으로서 전투를 받은 분이라고 해요. 춤을. 근데 마지막. 근데 이분이 이번 년 1월 달에 타계하셨다고 제가 뉴스를 봤어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쳐봤는데 그렇게 뉴스가 뜨더라고요. 영화에 나온 걸로는 뭐 기구한 운명을 살고 결국 춤을 아주 좋아하셨지만 90세에 이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어요. 작년에.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나이가 드셨고 혼자서 삶을 살기에는 조금 힘든가? 라는 생각에 이분의 제작께서 이제 요양병원을 마련을 해주셨는데 그분께서 춤을 너무 좋아하셨대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하기도 하고 좀 좋아는 했지만 춤이 너무 좋아서 요양병원에 있기 싫다고. 그러니까 춤은 흥으로 나오는 건데 눈물. 춤은 흥으로 나오는 건데 요양병원에서는 난 그걸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마지막이 이분이 이제 무형문화재로 등재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정을 받으시는 거죠. 그랬더니 뭐 제자한테 그거 하면은 돈 나와?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거 하면은 나 돈 받고 요양원 나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춤을 추는 장면이 나오는데 진짜 감동이었어요. 병원에 있으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있는
있는 것 같다고. 춤은 흥으로 춰야 되는데 흥이 안 나는 곳에서 어떻게 내가 인간 문화재로서 춤을 출 수 있겠냐고. 그렇네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춤을 추고 그렇게 영화가 끝났는데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2,500원에 파니까 아, 진짜요? 다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한 번씩은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기생 꽃의 고백, 홍태선, 임혁 감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유수 작가님의 마지막인데요. 저는 이번에 영화 대신에 영화 같은 드라마를 준비해왔는데요. 네. 미스터 션샤인을 네, 준비해왔습니다. 준비하셨군요. 네. 네, 지현 작가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음. 엄마랑 정말 광팬으로 봤었던 드라마였는데 네. 소개해 주신다니까 좀 기대되네요. 저는 그래서 미스터 션샤인이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미양요부터 근현대사까지 그 오는 과정에서 네.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쵸. 그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힘들어질 때마다 네. 의병들이 많은 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독립운동가까지 이제 이어져서 저희가 결국엔 독립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죠. 의병이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저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쵸. 그래서 저희 그냥 어떻게 보면은 친구, 아는 옆집 아저씨라던가 맞아요.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나라를 구해야 한다라는 생각 하나로 뭉쳐서 활동을 한 게 의병일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터 션샤인에는 유진초이, 고혜신, 구동매, 김희성, 쿠도희나 이렇게 주요 인물은 5명이 나오고요. 네. 주요 인물들이 짜만의 스토리가 또 있고 네. 각자가 이 격변하는 시기에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지 그리고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것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드라마 끝으로 가다 보면 하나의 목표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역사적 배경도 굉장히 할 얘기가 많고 네. 엄청나게 중요하지만 저는 의병분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 첫 번째 의병이 발병하게 된 사건은 1895년에 벌어졌던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그 을미사변에 반발하려 일으킨 의병인데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일제와 친일 내각은 황후 폐위 조치를 내렸고 단발령까지 공포를 해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을미의병을 초로 경기, 충청, 강원 등 각 의병운동 전개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을미의병이 발생을 하고 대신에 단발령을 철회를 하는 대신 의병을 해산을 해라 지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을미사병이 두 번째로 이제 발병하게 됩니다. 네. 1905년 강제로 체결된 을사늑약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인데요. 네. 세 번째 의병은 정미의병이라고 1907년 별로 을미사병과 별로 차이가 없이 바로 2년 뒤에 일어난 의병 활동이에요. 군대 해상과 헤이그 특사 파견을 빌미로 한 보종 강제 퇴위에 반발하여 일어난 의병인데요. 이거는 규모가 엄청 컸다고 해요. 이후 의병 세력의 일부는 국외로 나아가 독립군으로 발전을 하게 그래요. 된 네. 아주 크게 발병한 의병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글지마 작가님. 네, 그래서 저도 미스터 션샤인을 안 보긴 했지만 의병을 다룬다고 했을 때 되게 의미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면 그분들은 뭐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의롭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매번 이렇게 봉기를 하면서 솔직히 막 농악 봉기 운동 때부터 뭔가 이어진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1905년부터 1907년이 이제 2년 차이지만 그 시대 때 1년은 거의 우리나라 최근에 한 5년? 네. 10년이라고 할 만큼 오늘 있었던 법이 내일이면 없어져 있고 네. 내일 모레면 바뀌어 이렇게 법안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의병을 다룬다고 했을 때 되게 좋다고 생각했었어요. 의병은 그 수도 굉장히 많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이름들이 많아요. 그 의병들 중에 네. 유인석 의병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께서 이제 시를 쓰신 게 남아있더라고요. 네.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는 오직 마음과 힘을 다할 뿐 무기가 좋고 나쁨은 그 다음의 일이다. 다만 정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근심하고 적이 강하다고 물러나지 않는다. 이런 시가 남아 있었어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고 어떻게 보면 무기도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나잖아요. 네. 나라를 구하기 위해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게
전 정말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엄청나게 감동적.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기억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라마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끔 네. 한 게 전 정말 좋은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초반에 이 드라마에 대한 뭐 각색이 너무 많다, 뭐 역사적 고증을 이렇게 완벽하게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물론 그 역사적 의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저는 각색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일단 드라마는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물론 의미를 찾고서 봐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역사적 의미를 닫고 이제 한국에서 어떤 트렌드처럼 될 만한 드라마는 재미가 없으면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재미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의 뇌리에 그 시대의 의병들은 이렇게 열심히 살았다는 걸 남겼다는 거에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네. 글지만 작가님이 아주 정리를 정리를 그런가요? 제대로 해주셨네요. 이 의병 분들이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뭐 탄을 구해주는 상점 상인들이라던가 네. 뭐 주위에 꼭 총을 들고 이제 적을 물리친다거나 그런 것도 의병 활동의 하나지만 그 주위에서 의병들을 도와주는 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도움 하나하나가 절실하고 그런 물자들을 구하는 그쵸.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의병 활동이고 어떻게 보면 그쵸. 국민들이 다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활동을 한 거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지은 작가님. 네, 어느 정도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1987 영화도 약간 통일되는 맥락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네,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했으니까 저는 미스터 선샤인에서 아까 유주 작가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거든요. 저는 이거는 스포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거기 빵집 아저씨도 처음에는 그냥 빵집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저 봤던 것 같아요. 불란쇼 제빵소. 맞죠? 맞아요. 맞아요. 그 아저씨도 나중에는 알고 봤더니 그래서 저는 미스 선샤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흐름이 맞아요. 끊기는 순간부터는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맞는 것 같아요. 역사책도 막 1927년부터 갑자기 읽기 시작하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한 1800, 맞아요. 막부터. 네, 1860몇, 뭐 80 몇 년도부터 봐야지 그 이유가 다 이해가 되거든요. 맞아요.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루기도 했었고 그런 캐릭터들 연기도 엄청나게 뛰어나고 맞아.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실존하는 인물 같기 때문에 꼭 맞아요.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추천. 와. 네, 세 분 다 너무 재밌는 영화와 드라마를 추천해 주셔서 이번 연도 특별한 해를 맞아서 역사 공부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이나 조금 더 알아볼까 하시는 분들한테 큰 접근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 그러면 다음 2부 주제는 뭔지 한번 유수 작가님이 소개를. 너무 나긋하게 말씀하셨어요. 역사 3부작 2부는 네. 100년 전 피땀 눈물, 100년 전에 저희 선조들께서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2부는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책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2부에서 또 뵐게요. 네, 저희 다음 주에 봬요. 역사 특집이라는 주제에 맞춰 작가님들이 골라오신 책들을 듣다 보니 정말 훌쩍 지나갔네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우리의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역사, 아픈 역사, 잊고 있던 역사들을 알아간다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소개해드린 책들과 함께 우리 앞으로도 같이 알아가요. 다음에 또 깜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연 작가 동생 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